자, 이 플래니터리 러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카스모폴리타니즘과 만나게 되는데, 제가 오늘 강연의 제목을 폭력의 시대, 카스모폴리탄과 종교 그렇게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삶의 구조에 폭력이 없다면은 굳이 이런 것들을 얘기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폭력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뭐가 폭력일까요? 네? 언어적 폭력. 좋습니다. 언어적 폭력. 또 그쵸? 우리가 폭력, 그럼 물리적 폭력을 먼저 생각하죠. 물리적 폭력. 네? 사상적 폭력. 네, 그럼 뭐 그렇게 되죠. 사상적 폭력. 뭐 인식론적 폭력. 이 갈트 스피박이 이제 이런 인식론적 폭력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epistemic violence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같이 이제 자, 또 어떤 폭력이 있을까요? 네? 구조적 폭력. 좋습니다. 구조적 폭력 혹은 제도적 폭력. 구조적, 제조적은 인스티튜셔널한 거고, 구조적은 이제 시스테믹한 거죠. 서로 연계가 되어 있죠. 성폭력. 네? 성폭력. 네. 섹슈얼 바이올런스요. 문화폭력. 네? 문화폭력. 문화폭력. 어떤 의미로 하세요? 강요하잖아요, 문화적 폭력. 또 정치적 폭력도 있죠? 그죠? 정치적 폭력. 폭력을 그냥 V자로만 쓸게요. 신적. 네? 신적. 신적. Divine violence. 위험한 얘기 하시죠.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Divine violence. 아까 또 누가 얘기하셨는데. 종교적 폭력. 예. 종교적 폭력 쓰죠, 딸에. 얘기하신 분은 어떤 의미로 이걸 생각하셨어요? 누가 얘기하셨죠? IS 이슬람. 그런 의미의 종교적 폭력. 네. 또 경제적 폭력이 있어요. 경제적 폭력. 또 상징적 폭력이 있습니다. symbolic violence. 신학적 폭력도 있어요. 해석학적 폭력도 있어요. 언어적 폭력. 심리적 폭력. 그러니까 폭력의 종류가 우리 흔히 폭력이다 그러면 이제 물리적 폭력만을 주로 생각하지만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폭력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수한 종류의 폭력들이 만져지거나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사회에서는 이 폭력이 더 교묘하게, 은밀하게, 그러면서 강력하게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어요. 이 폭력의 시대를 넘어서서 이 평화를 지향하는 삶을 산다는 건 도대체 뭘까? 여러분들이 카스모폴리타니즘 하면 굉장히 그냥 거대 담론을 생각하거든요. 너무나 커가지고 저쪽 무슨 뉴욕이나 이런데, 아까 누가 뉴요커가 생각나시는데 뉴욕이나 그런데 사는 사람만 생각하는 거 아닐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 소위 지구화 시대, 세계화 시대에 어느 한 곳, 어디 시골에 산다고 해서 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하고 무관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이제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디 살든지 우리는 지금 세계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것의 영향을 우리가 인식을 하든 하지 못하든
다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대부분 인터넷 다 쓰시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또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우리가 쓰고 있는 물건들, 몽땅 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이제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제 우리가 커피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즐겁게 마시는 우리 여기 아카데미에서 무료로 주시는 이 굉장히 질 좋은 원두 커피도 사실은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제3세계의 노동들을 착취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의 착취를 통해서 기업이 이윤을 만들어내고 그 기업 이윤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지금 가담하고 있는 겁니다. 옷 사고 컴퓨터 사고 다양한 것들 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폭력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알고 있는 것만 생각하기가 이제는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주도 뭐 어디 살든지 강원도 어디 산골에 살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폭력의 구조, 착취의 구조 속에 우리가 거기에 한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 시대의 평화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 자, 여러분들이 어떤 평화를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걸 하나의 물음표를 한번 가지고서 계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런 다양한 폭력의 시대에 내가 평화를 생각하며 산다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러면서 코스모폴리타니즘의 문을 조금 열겠습니다. 자, 코스모폴리타니즘의 귀환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 거는 사실은 코스모폴리타니즘의 그 사상적 기원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저기 이제 그리스 이제 시대까지 올라가요. 그리스 철학자로부터. 그죠? 자, 어디에서 오셨어요? 울산에서 왔습니다. 울산에서. 자, 어디에서 오셨어요? 성남에서. 자, 어디서 오셨어요? 성남에서. 어디서 오셨어요? 의정부에서. 자, 여러분들의 특징은 지금 다 답하셨잖아요. 어디서 왔나라고 하는 거가 자명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뭐 여기 지금 몽땅 다 한국 사람이니까 어디서 왔냐라고 하는 것은 한국 안에서 어디서 왔는가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한국을 떠나자마자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네? 그거는 이제 그 다음이고, 제가 한국을 떠나서 독일에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Where are you from? 근데 점점 그 질문을 받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그 주제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질문이 생기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늘 그 질문을 받는데 처음에는 무심히 이제 그 독일에 갔을 때는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은 뭐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이제 맞습니다. 그러면 남한이냐 북한이냐 그거 꼭 물어봐요. 그 사람들 우리는 자명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한국은 그냥 두 나라고 그거를 아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많이 잘 몰라요. 한국에 대해서. 그래서 이 질문에 처음에는 무심히 한국에서 왔다는 대답을 하기 시작하다가 제가 미국에서 이제 살면서 특히 이제 교수로 가서 일하면서는 그 질문이 가지고 있는 사회 정치적 함의가 무엇인가? 그 질문은 누가 묻고 있는가? 누가 누구에게 묻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이 요구하는 그 질문하는 사람은 늘 답을 생각하면서 질문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 질문하고 다른 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물어요. 제가 그 미국에 제 학교 대학에 가서 이제 교회를 찾아보려고 어느 교회를 가끔 갈까. 제가 생각하는 이제 교회 찾는 기준이 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아직은 비밀인데요. 나중에 기분이 좋으면 이제 밝힐 수도 있는데. 자, 이 미국 뭐 한국 교회도 그렇지만 교회가 이제 건물이 크잖아요. 큰 교회를 가면은 맨 앞에 몇 줄은 이제 거기 소위 터줏대감들이 앉는 자리예요. 저는 그걸 알고 있지만
이제 모르는 이제 처음 가는 사람으로서 그런 것들을 좀 깨고 싶어서 모른 척하고 가서 앉아요. 앞에 한 두째 쪽쯤. 그러면은 이제 그 자리를 계속 앉은 사람들이 이거 웬 모르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가 뭐 그런 느낌 들겠죠. 그러니까 정중하게 주로 나이 많은 이제 할아버지가 우선 저한테 꼭 물어봅니다. Where are you from?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그랬어요. I am from here. 그랬더니 I mean really, where are you from really? 그래서 내가 그랬다면 I am from here 그랬어요. 그분은 이제 내가 백인이 아니니까 분명히 다른 나라 뭐 한국에서 왔다 뭐 중국에서 왔다 이런 대답을 하기를 지금 원하는데 자꾸 제가 여기서 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here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웃으면서 또 그랬습니다. I am from here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여기서 그럼 여기에서 뭐 하시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질문 Where are you from이 사실은 이 코스모폴리타니즘이 나오기 시작한 하나의 질문입니다. Where are you from? 그럼 물은 사람이 대답이 주로 자, 뭐 나는 아테네에서 왔습니다. 나는 뭐 실로프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우주에서 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디서 왔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나는 글쎄 내가 어디서 왔나요? 나는 뭐 어디 서울에서 왔습니다. 이게 아니라 엉뚱하게 나는 우주에서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사람 좀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자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제 정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정황에 따라서 그 질문이 의미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정황은 이방인으로서 어느 공간에 들어가면 거기서는 꼭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물을 때에 그 물음이 작동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작동되는가 하면 어떤 공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속했는데 너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다. 너는 여기에 속하지 않아 있다.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이지만 그 질문이 암시하는 사회정치적 함의는 공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속했어. 너는 여기 속하지 않았어. 그래서 언제 돌아갈 건가 이런 것까지 암시하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 디오게네스가 나는 코스모스에서 왔다. 이 말은 대체 무슨 의미를 하는 것일까? 그래서 이 스토아주의 그 이후에 스토아주의 철학자들이 이 질문, 이 물음과 연계된 말들을 가지고서 이제 사상적으로 소위 스토아주의 카스모폴리타니즘을 만듭니다. 자, 이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하는 이 의식은 이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스 같은 사람은 우리는 두 종류의 시민권이 있다. 여러분들 국적 시민권 뭐 우리 한국 국적 다 가지고 계시죠? 우리는 두 종류의 시민권이 있다. 그러니까 이 스토아주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은 이렇게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건 소속돼 있는 거 아니에요. 법적이나 유용성을 갖는 거죠. 소속돼 있는 것 두 종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스토아주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의 그 어떤 핵심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해해야 되는 게 하나는 이 두 종류의 시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의 시민권은 뭘까요? 네? 그렇죠. 자기가 태어난 곳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민권, 국적, 그죠?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한국인으로서 한국인 시민권이 있고, 뭐 인도에서 태어났으면 인도 시민권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선택을 해서 뭐 태어난 게 아니죠. 그건 우연성에 의한 시민권이에요. 우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몸이 매여 있죠. 그래서 이 자기의 출생지에 따른 시민권, 그 place of birth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시민권은 뭐냐면 태양에 의해서 나눠주는 시민권입니다. 그거는 생각해보세요. 우리 태양은 이 지구의 하나죠. 그러니까 태양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이 같은 시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카즈모폴리탄 시티즌십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카즈모폴리탄 시티즌십 혹은 카즈믹 시티즌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이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뭐 그 카즈모폴리탄 그 시민권을 얘기하면은 그러면 무슨 한국인으로서 뭐 미국인으로서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의 지역과 연계하는 그것은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과 저것을 끌어안는 겁니다. 하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여전히 우리는 either or 생각의 사유방식에 이분법적 사유방식에 늘 지배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려면은 이거 부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이분법적 사유방식을 우리가 그것을 자꾸 넘어서야 되는 이유는 늘 우리 속에서 분리할 수 없는 것들을 자꾸 분리하게 만들어요. 분리한 다음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분리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쪽은 우월하고 이쪽은 열등하다. 그러니까 비교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비교한 다음에 사람들은 꼭 한쪽은 우월하고 한쪽은 열등하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분법적 사유방식의 폐해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현대 담론들은 이 이분법적 사유방식을 비판적으로 해체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이 사유방식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보스 앤드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either or가 아니라 보스 앤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게 이분법적 사유방식이거든요. 그죠?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넘어서는 대안으로 흔히 철학자들도 무슨 얘기하냐면 both and다. 자,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그러니까 비판하고 나서 대안을 얘기할 때 사실은 그 비판점을 근원적으로 넘어서지 못하는 대안을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 뭘까요? 이 보스 앤드가 참 듣기 좋게 들리는데 이더워보다는 훨씬 좋은데 예? 특수성이 없고 그 다음에 이 A 자체 B 자체는 그대로 남겨 있어요. 이거 자체가 이렇게 분류할 수 없는 것을 분류해 놓고서 그 분류할 수 없는 것을 남아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보죠. 여성성, 남성성. 그래서 이제 칼 융은 이 애니마 애니무스 해가지고 남성 속의 여성성, 여성성 속의 남성성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페미니스트들이 그것을 굉장히 아주 적극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학자들이 많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여성성과 남성성을 나누는 그 자체는 근원적으로 도전해오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성성, 여성성 어떻게 나눕니까? 뭐 여성성은 부드럽고 뭐예요? 부드럽고 뭐 있죠? 뭐 섬세하고 감성적이고 훨씬 더 덜 이기적이고 평화롭고 그게 소위 여성성이에요. 남성성은 소위 남성성은 제가 소위자 붙이는 것은 그것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거. 소위 남성성은 공격적이고 뭐 눈물도 없고 그죠? 그리고 이성적이고 사실은 이성적인 것만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나누는 그 기준 자체는 그거는 해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스 앤드는 다양한 의미에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와 B를 마치 경계가 쫙 가능한 것처럼 나누는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 얘기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두 종류의 그 시민성 출생에 의한 시민권, 그 다음에 태양에 의한 시민권. 자, 태양은 지구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태양 아래 속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우리가 식구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fellow human,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가 다 인간 동지들이에요. 인간 동료들.
우리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남자 여자, 우리가 얼마나 남자 여자 나눕니까? 그것만이에요? 또 인종적으로 백인, 흑인, 황인, 뭐 갈색인 대개 네 개로 나누는데 또 뭐 나눠요? 거기다 또 이제 종교에 따라 나눕니다. 기독교인 무슨 인 나누고 또 그것만이에요. 그 안에 또 나눠요. 기독교 안에서도 뭐 캐톨릭 또 뭐 개신교 안에서도 또 얼마나 나눕니까? 보수, 진보. 우리가 이렇게 나누기 방식에 익숙해 있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타자를 무수하게 비인간화시켜요. 사랑의 이름으로도 비인간화시키고 신의 이름으로도 비인간화시키고 그러니까 이 카스모폴리탄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폭력성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의 평화의 틀로서 제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토아주의 카스모폴리탄이즘은 이제 두 가지 여러분들 얘기하는데 하나는 뭐였어요? 이 시민권에 대한 거. 또 다른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의 평등성을 주장하게 됩니다. 존재론적 평등성. 거기에는 제가 영어로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regardless예요. 그 사람이 여자든 남자든 뭐 백인이든 무슨 황인이든 흑인이든 그 사람이 몸에 어떤 장애가 있든 없든 그 사람이 나이가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많든 적든 학교를 뭐 많이 학력이 좋든 낮든 그냥 regardless 상관없이 모든 존재가 하나하나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존재론적 평등성이죠. 그러니까 이 스토아주의 카스모폴리타니즘은 여러 사상가들에서 발전되면서 사실은 이 두 가지의 굉장히 획기적인 의식을 강조하는 사상으로 이제 하나의 뿌리를 내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카스모폴리타니즘에 이제 계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물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사상가들이 있지만 크게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이제 중요한 사람이 이제 칸트입니다. 칸트주의 그 카스모폴리타니즘. 자, 칸트는 굉장히 뭐 여러분들 이름 다 아시죠? 칸트요. 제가 칸트를 가지고서 이제 그 뭐 리서치하고 책을 쓴다고 이제 하고 그러는데 제가 가끔 대화 나누는 동료가 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칸트를 어떻게 그 카스모폴리타니즘에 어떻게 넣을 거냐? 왜냐하면 칸트는 사실 잘 알려진 그 인종주의자입니다. 인종주의자예요. 잘 모르셨죠? 그러니까 인종차별주의자가 있고 인종주의자가 있어요. 레이시스트하고 레이셜리스트. 그러니까 실제로 칸트가 인종차별을 했는지 그거는 뭐 그 사람은 여행도 안 하고 살았으니까 자기가 그 자기 동네를 벗어나지 못한 커니익스베르크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글쎄 인종적으로 차별을 할 기회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그건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인종차별주의자는 그거는 못하지만 인종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제 그 인간지리학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칸트의 카스모폴리타니즘 가지고 이제 하다가 그 사람의 인간지리학의 비밀을 알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그 칸트에 관련된 책들 보면 쉽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고민이 생기잖아요. 이 위대한 칸트의 사상을 내가 어떻게 내 책에다 쓸 것인가. 한쪽에서는 칸트의 소위 영구적 평화라고 하는 개념이 제가 이 책 부제도 영구적 평화를 썼죠. 이 영구적 평화라고 하는 개념, perpetual peace라고 하는 게 칸트의 개념이에요. 칸트가 그 제목으로 이제 책을 씁니다. 자, 한쪽에서는 그 칸트의 주장은 뭐냐면, 칸트주의 주장은 뭐냐면은, 자, 이 세계 평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타자를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타자가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조건이 뭐냐면은,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 단지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자, 여러분들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끌어안는다가 아니에요. 조건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지구상에 거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이 조건입니다. 국적도 조건이 아니고 종교도 조건이 아니고 성별도 조건이 아니에요. 또 뭐 칸트는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했지만 그 공식을 논리를 그대로 따라 하자면은 성적 지향도 조건이 아니에요. 또 사회적 계층, 부자들만 뭐 끌어안고 뭐 중상층만 끌어안고 가난한 사람은 제끼자 이런 계층도 상관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리가드리스 하면은 그냥 다 포함이 돼요. 그 모든 조건에서 상관없이 한 조건은 이 지구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서 타자의 권리가, 그 인간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대개 권리 담론은 어디서 제한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시민권, 국적을 갖지 못했을 때는 인간으로서의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코스모폴리탄 권리라고 하는 게 이제 칸트가 쓰고 있는 중요한 두 개념 중에 하나가 코스모폴리탄 라이트, 권리, 그리고 코스모폴리탄 호스피탈리티 개념을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아주 세부적으로 발전시키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그것을 발전한 사람들은 다른 철학자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정의, 권리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국가 없는 사람이라면은 그걸 주장할 어떤 권리 주장할 때는 뭡니까? 그 권리 주장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주체가 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참정권이 없을 때 인간으로서 우리는 참정권 가져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요구할 때 받아들이는 주체는 이제 국가지 않습니까? 근데 국가 없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한나 아렌트가 한 질문입니다. 이 한나 아렌트도 국적이 없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국가 없는 사람. 그래서 스테이트리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 소위 국제적 정의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국가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칸트의 이 영구적 평화에서 제기되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은 그런 국가적 근거에 의해서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이 지구상 위에 거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서 해야 된다. 저는 이 연관성, 글쎄 이 독일이 사회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작동시키는 하나의 근거가 이 칸트의 영구적 평화하고 연결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독일 땅에 거하는 사람은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살아야 될 거주 환경, 또 최소한의 교육 조건을 가져야 된다. 이게 제가 독일에서 경험한 하나의 삶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저같이 우리 같이 뭐 독일에 세금도 안 내고 국적도 없는 그 이방인 외국인 학생들이 와가지고 투베드룸 아파트에서 살아야 된다. 이게 최소한의 인간적 조건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그것을 줍니다. 칸트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래서 모든 인간 개별인들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해야 된다. 그래서 칸트의 유명한 하나의 귀절 중에 하나가 목적의 나라입니다. 목적의 나라. 조금 이상하게 들리죠? 목적의 나라. 그래서 Kingdom of Ends. 그래서 제가 제 책에는 킹덤을 킨덤으로 바꿨어요. K-I-N. 어제 오신 분들은 2번 듣는 거가 되겠지만 이 킹덤 하면은 뭐가 전제가 돼요? 킹덤 하면 네? 네, 왕이죠. 왕이 있으면 뭐가 있어? 밑에 신하가 있죠. 그래서 이미 관계들의 이 위계주의를 전제하고 있는 하나의 표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친족인 것 같은 킹덤으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킹덤 자체가 완벽한 대안적 언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문화에는 이 킨이라고 하는 거가 철저히 남자 중심으로 이어지는 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이 노골적인 킹덤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킹덤 오브 엔즈라고 제 책에는 그렇게 이제 대체를 했습니다. 여기는 칸트는 이 목적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상품화되고 수단으로 쓰여지잖아요. 그럴 때에는 거기에는 언제나 착취가 있게 되고 폭력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수단으로 쓰지 말고 그 자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고 그 존재 자체를 하나의 목적으로 삼는, 그 존재 자체가 그냥 목적이에요. 뭐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뭐를 이루려고 하는데 몸에 장애가 있으니까 이건 안 되겠어. 그래서 제껴버리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의 유용성의 어느 상품화된 대상으로 취급되는 이의식 자체를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가 하나의 그냥 목적이에요. 자, 이거 얼마나 아주 그 이상적인 사회입니까? 너무 멀게 들리죠? 그죠? 이상과 현실의 거리가 굉장히 있는데, 인간은 낮꿈을 꾼다. 에른스트 블로크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낮꿈. 여러분들이 밤에 꾸시는 꿈은 밤꿈이지만, 낮에 꾸시는 꿈은 뭐예요? 새로운 세계를 향한 꿈을 꾸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그래서 이런 새로운 꿈을, 낮꿈을 꾸는 사람들이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기회가 되면 제가 이 두 종류의 낮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조금 이제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자, 유토피아라고 우리가 이제 제껴버리는 그런 사유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칸트적 코스모폴리탄즘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들은 이제 크게 보면 그렇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은 영구적 평화에 대한 하나의 갈망. 그래서 그것은 평화가 가능한 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평화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또 이제 진정한 평화와 거짓 평화를 나누는 자리가 또 되는데, 누가 주장한 평화인가? 그냥 우리가 평화롭게 살자, 이것이 그 자체가 가치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누가 주장하는 평화인가? 왜냐하면 독재자들도 평화 얘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나라를 평화롭게 지키기 위해서 분란을 일으키지 맙시다. 그러니까 아무 이의제기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십시오. 그 사람들도 평화 얘기해요. 그죠?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평화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평화를 누군가가 주장할 때는 누가 주장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누구의 평화를 지금 얘기하는가? 권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평화 주장을 할 때는 대부분의 많은 경우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권력들, 그것을 확장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평화 담론입니다. 그래서 이 광화문에서 프로테스트하고 어디서 시청 앞에서 프로테스트하는 거, 우리나라를 분란시키고 평화를 깨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 주장을 누가 하는 것이고 누구의 평화에 기여하는가, 이 얘기를 또 해야 돼요. 자, 그런 평화의 복합성을 이해하시면서, 자, 칸트가 얘기하려고 하는 코스모폴리타즘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이 영구적 평화의 이 나라, 모든 사람이 다 목적으로,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지는 이런 세계, 그 꿈꾸는 세계가 기독교인들은 아마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상하는 거예요. 정의가 강같이 흐르고,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 저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성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상도로 표상하는 세계, 정의가, 사랑이, 평화가 강같이 흐르는 세계, 그래서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계, 이게 사실은 이 영구적 평화를 위한 하나의 표상이죠.